15억엔을 노린 가짜 사랑, 그리고 진짜 죽음. 혼조 보험금 살인 사건. 만약 당신의 연인이 매일 당신의 피곤한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겠어요. 그런데 그 보험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는 계획의 첫 단계였다면요? 1990년대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적한 도시 혼조. 그곳에서 벌어진 이 살인 사건은 일본 전체를 충격에 몰아넣었고 쇼처럼 연기된 살인극 혹은 사랑의 탈을 쓴 계획적 학살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평범한 금융업자이자 스낵바 사장이었던 야기 시게루라는 남자였습니다. 겉보기엔 친절하고 유쾌하고 여성에게 인기 많은 사장이었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고 관계를 이용해 생명을 담보로 돈을 끌어내는 냉혈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호스티스를 연인으로 만들고 그 호스티스를 통해 중년 남성 손님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이 좋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관계는 어느새 결혼하자는 말로 이어졌고 그 결혼은 곧 다수의 생명보험 가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이 실제 사랑이 아니라 오직 보험금 청구를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이죠. 처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쇄 보험금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의 삶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조종당했습니다. 매일 강제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점점 몸을 망가뜨리는 생활. 그 생활이 10년 넘게 지속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전부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조롱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휘한 야기 시게루, 그는 체포되기 직전까지 무려 203번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유료로. 1인당 입장료는 3,000엔에서 6,000엔. 그는 카메라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등장했고 노래를 부르며 기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문신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그는 연예인처럼 웃으며 쇼를 했고 언론은 그의 말장난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단지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상품화됐다는 것, 그리고 그걸 웃으며 소비했다는 것. 무엇이 한 남자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여성들이 그를 사랑했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범죄의 과정뿐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인간 심리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구조적 허점까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이야기는 일본 역사상 가장 기괴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혼조 보험금 살인 사건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랑이 사실은 철저한 시뮬레이션이었다면, 그 시뮬레이션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죽음이었다면, 지금 그 충격적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의 작은 도시 혼조. 이 조용한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 남자의 보험금 살인 시나리오는 상상을 뛰어넘는 치밀함과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야기 시게루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본래 지역 스낵바와 작은 금융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겉보기엔 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호탕한 성격으로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사장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던 남자가 수십억 원대의 생명보험을 노리고 가짜 사랑과 가짜 결혼을 이용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 그것이 바로 혼조 보험금 살인 사건입니다. 1차 범행, 10년에 걸친 지속적 파괴. 1990년대 초 야기는 스스로 운영하는 스낵바의 호스티스였던 무려 18세의 여성 다케 마유미를 조종해 첫 번째 타깃에게 접근하게 합니다. 그 대상은 스낵바의 단골이었던 중년 남성 사토 슈이치. 그는 이 가짜 연애에 빠져들었고 결국 다케 마유미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보험 계약. 야기는 사토의 이름으로 여러 보험사에 다수의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을 3억엔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토가 쉽게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과로사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야기는 사토를 낮에는 철공소에서 일하게 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접객 알바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일 고강도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며 체력을 갈아넣는 방식의 장기적인 고문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야기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사토가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건강 악화 작전, 일명 성인병 전략으로 불리는 방식인데요. 그는 니코틴을 달인 물을 커피에 섞어 마시게 했고 체내 기능을 망가뜨리는 다양한 약물을 섞은 음료를 일상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성이 강한 식물, 트리카부토투구꽃을 음식에 넣어 먹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토는 극도로 쇠약해져 스스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기 일당은 그를 차량에 태워 도네가와 강가로 향했고 그곳에서 모든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죽음은 익사로 위장되었고 경찰은 사건성을 찾지 못한 채 자살로 처리합니다. 이 계획은 총 10년에 걸쳐 완성됐고 야기 측은 단 한 번도 의심을 받지 않고 약 3억 엔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2차 범행, 금융업으로 세탁, 다시 시작된 사냥. 첫 번째 범행으로 거액의 돈을 손에 쥔 야기는 1998년 이 돈으로 금융회사 엔샵K를 설립합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다시 자금난에 빠지자 같은 수법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2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표적이 됩니다. 한 명은 59세의 파친코 직원 모리타 아키라, 또 한 명은 38세의 페인트공 가와무라 후지미. 이야기는 각각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호스티스 여성을 접근시켜 가짜 결혼, 보험 가입, 약물 살인이라는 이전과 동일한 루트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범행부터는 훨씬 더 빠르고 과감했습니다. 살해 방법 또한 진화했습니다. 알코올 농도 96% 이상의 스피릿에 대량의 감기약을 섞어 건강보조식품이라 속이고 강제로 섭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장기 손상을 유도한 화학적 살인이었죠. 모리타는 결국 사망했고 해당 호스티스는 1억 7천만 엔의 보험금을 챙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 가와무라는 살해 직전 병원에 실려가게 되며 극적으로 생존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말한 한마디가 이 거대한 살인 시스템의 실체를 드러내는 첫 열쇠가 됩니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가와무라는 자신의 생명보험이 9억 엔에 달하고 있었으며 결혼 상대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깨닫고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병원 측에 사실을 알립니다. 이 한마디가 경찰 수사를 촉발했고 언론은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인 살인극이라는 타이틀로 연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계와 실행, 그리고 감정 조작까지 모두 한 명의 남자 야기 시게루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은 일본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3부 사건의 치밀한 수법과 전개. 죽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죽이지 않는 것이다. 서서히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 사람이 자신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 허구의 범죄 영화 대사였다면 좋았겠지만 혼조 보험금 살인 사건의 주범 야기 시게루는 이 철학을 현실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살인보다 더 교묘하고 더 잔인했습니다. 스텝 1 희생자 감정 조종. 신뢰부터 무너뜨리기. 야기의 수법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심리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먼저 호스티스를 통해 타깃에게 다가갑니다. 그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피해자들은 40, 50대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기는 교묘하게 애정과 책임감이라는 감정을 악용합니다.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해, 이 여자 없이는 안 돼라는 감정을 심어주고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은근히 빚을 지게 합니다. 술값, 선물, 생활비. 그렇게 하나둘 생긴 부채는 결국 보험이라는 해결책으로 귀결됩니다. 즉, 보험 가입은 강요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유도된 선택처럼 포장된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는 스스로를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든 착한 남자라고 착각하며 죽음의 루트에 들어서는 겁니다. 스텝 2 삶의 붕괴. 생활 리듬을 망가뜨리기. 보험이 가입되면 본격적인 육체적 파괴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피해자의 일상 자체를 통제하며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씁니다. 그 예로 첫 번째 피해자 사토 슈이치는 낮에는 철공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파친코점에서 알바하고 새벽에는 스낵바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 보내는 생활을 수년간 강제당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 2~3시간. 식사는 불규칙하고 영양도 부족. 계속되는 음주로 간과 위장이 망가졌고 점점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 패턴은 마치 과로로 지친 근로자처럼 보이도록 철저히 꾸며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일부러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기록까지도 자연적인 건강 악화로 보이게끔 조작됐습니다. 이 방식은 마치 사람을 사회적 자살로 몰아가는 간접 살인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텝 3 화학적 독살. 증거 없는 죽음 만들기. 이 사건이 더욱 섬뜩한 건 이야기가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평범한 죽음처럼 보이게 만들 방법을 끊임없이 계산해냈다는 점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는 니코틴 농축액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코틴은 소량으로도 심박수와 혈압에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인데 체내에 장기적으로 축적될 경우 간 기능과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이 니코틴을 매일 소량으로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급작스러운 사망이 아니라 만성 질환처럼 보이는 사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수단은 일본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맹독 식물 트리카부토 투구꽃입니다. 이 식물은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독초이지만 야기는 산속에서 직접 채취해 말리고 그 가루를 팥빵이나 수프에 넣어 먹이도록 지시합니다. 트리카부토는 식중독이나 심장마비로 위장되기 쉬운 독성 작용을 하며 체내에서 흔적이 쉽게 사라지는 특징 때문에 90년대의 과학수사로는 검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장 쇼크로 쓰러졌고 익사로 위장에 도내가와 강에 유기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익사 완벽한 범죄였던 거죠. 스텝 4 보험 수령. 돈은 호스티스 명의로. 죽음이 완성되면 보험금은 배우자인 호스티스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들은 실제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이야기는 그 돈을 즉시 회수했고 일정 금액을 공범 여성에게 배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 3명의 피해자에게서 15억엔 약 13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단 한 차례의 강력 범죄나 무기 사용 없이 말이죠. 오직 심리 조종과 위장된 독살로만 이루어진 살인극.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냥 범죄자인 걸까? 아니면 심리 조작의 전문가였던 걸까? 야기 시게루는 사람의 감정을 완벽하게 해부했고 그 감정을 이용해 돈과 생명을 빼앗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인자로 여기지 않았고 끝까지 나는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 속에서 죽음은 자신이 유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사부 미디어를 조롱한 범인의 퍼포먼스. 일반적인 범인은 흔적을 감추지만 야기 시게루는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쇼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1999년 7월. 보통의 살인사건이라면 언론 보도는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피의자는 가능한 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혼조 보험금 살인 사건의 중심에선 야기 시게루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론이 관심을 보이자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범죄사에서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되죠. 유료 기자회견 203회. 돈을 받고 자신의 무죄를 홍보하다. 야기 시게루는 사건 보도가 시작되자 자신의 스낵바와 선술집을 기자회견장으로 개조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회견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1인당 3,000엔에서 6,000엔. 한국 돈으로 약 3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총 203회에 걸쳐 열린 이 쇼는 그가 검거되기 전까지 무려 약 1,000만 엔, 한화 약 9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굳이 공짜로 말해줄 이유는 없지. 어차피 이 이야기는 내가 쓰고 내가 보여주는 무대니까. 1000% 나는 무죄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단독 콘서트. 야기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000% 나는 무죄입니다. 여러분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는 범죄를 부정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지셔닝하며 언론과 싸우는 영웅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회견의 내용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형식과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도 야기는 대답은커녕 무시하고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심지어 킥보드를 타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에어건을 쏘며 이게 진짜 범죄지라며 농담을 던졌고 기자들과 술을 마시며 가게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흔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야기 회견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더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느냐, 누가 야기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기자 랭킹이 매겨지고 가게에 공개되기도 했죠. 왜 이런 쇼가 가능했는가? 언론과 시청자의 심리. 사실 이 모든 건 야기 혼자서 만든 판이 아닙니다. 언론과 시청자, 즉 우리가 그 쇼의 관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은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을 비롯해 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극단적인 사건에 목말라 있었고 언론은 자극적인 소재를 찾기 위해 야기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중계했습니다. 야기는 그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가 카메라 앞에서 웃고 노래하면 뉴스는 내 얼굴을 쓸 수밖에 없다. 그는 철저히 언론이 원하는 그림을 제공했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 적절히 가공해 대중에게 전달했죠. 결과적으로 살인범의 퍼포먼스는 시청률을 위한 콘텐츠로 변질됩니다. 범죄자를 연예인처럼 소비하는 사회의 단면. 이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유료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우리는 과연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야기 시게루의 기자회견 영상은 일본 TV와 유튜브 클립으로 확산되며 일부 시청자는 그의 행동을 조롱하면서도 그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저 사람 연기 잘하네, 어떤 시청자는 진짜 범인 맞아?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여론의 혼란 속에서 이야기는 진실 대신 이미지 조작을 통해 상황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는 범죄의 실체보다 야기 시게루라는 캐릭터를 브랜드화했고 심지어 몇몇 기자들은 그를 소재로 출판 계약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쇼에는 끝이 있었다. 2000년 3월 결국 그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체포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며 쇼는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법정에서도 스스로를 연출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뺏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 중에 웃거나 유족들에게 시선을 던지며 난 당신을 몰라요라고 말하는 모습은 단순한 범죄자라기보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퍼포머에 가까웠습니다. 야기 시게루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감정까지 지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스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비웃었고 그 세상이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의 관객이었죠. 5부 수사와 재판. 범인은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고 피해자는 강물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사는 살인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1999년 여름 보험금 청구의 대상이었던 피해자 중 한 명 가와무라 후지미가 병원에 실려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간호사에게 말을 겁니다. 저 죽을 뻔했어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처음에는 단순한 환자의 피해망상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간호사가 이상하게 여긴 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보험금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9억엔 보험이 들어있대요. 전 그런 줄도 몰랐어요. 의료진은 즉시 경찰에 보고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보험금 살인이라는 새로운 수사 개념. 문제는 이 사건이 기존의 일반적 살인 수사와 전혀 다른 결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범행 장면도 결정적 물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초 사망자였던 사토 슈이치의 경우 이미 화장까지 마친 상태였고 사망 당시에는 지병과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대상자로 주목한 것은 단 한 명, 야기 시게루. 그러나 그를 정식 기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죽음의 방식은 간접적이고 흔적은 치밀하게 지워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법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거는 결혼 사기 혐의로 시작됐다. 결국 경찰은 우회로를 택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장 결혼을 통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야기와 공범 여성 3명을 2000년 3월 먼저 체포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보험금이 어떻게 청구되었는지, 보험사와의 계약 과정, 서류 조작 정황, 그리고 여성 공범들의 통화 내역까지 하나하나 실마리를 모아가며 결국 야기가 전적으로 이 범행을 설계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하나.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없었다는 것. 결국 사건을 뒤흔든 건 공범의 배신이었다.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은 공범 중 한 명이자 첫 피해자 사토 슈이치와 위장 결혼했던 여성 다케 마유미의 자백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했던 그녀는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자신이 직접 트리카부토를 주입한 과정, 야기와 나눈 대화, 그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백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고, 이 한마디가 사건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과학수사의 한계와 일본 사법의 구조적 문제. 하지만 과연 자백 하나로 사람을 유죄로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됩니다. 특히 사토 슈이치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검찰 측은 트리카부토 중독으로 인한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초기 부검에서는 익사라는 결론이 내려졌었고, 나중에 보관 중이던 사토의 일부 장기를 재분석했을 때에도 트리카부토 성분이 명확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백에만 의존한 기소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실제로 이후 야기 측은 수차례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기의 보관 상태가 오염되어 독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기각합니다. 결국 2008년 야기에게 사형이 확정됩니다. 공범들에 대한 판결과 유죄 인정. 야기 외에도 다케 마유미는 무기징역, 모리타 타카코는 징역 12년, 아나리의 사토 카와무라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일부는 유족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범죄에 가담했고, 결국 야기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은 이 재판을 단순한 형벌의 문제에서 감정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야기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기 시게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내가 죽였다면 왜 그렇게 오래 걸렸겠냐. 모두 내게 반한 여자들이 벌인 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수감 중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며 자신이 조작된 사건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끝이 났지만 이 사건이 남긴 물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백 없는 진실은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 감정과 권력이 결합한 범죄는 법으로만 심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사람의 지배력이 어디까지 사람의 인생을 조작할 수 있는가? 야기 시게루는 감옥에 있지만 그가 남긴 심리적 흔적은 지금도 일본 사회와 사법 시스템 안에서 답없는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6부 인물 관계와 심리 분석.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공범 여성의 최후 진술 중에서 혼조 보험금 살인 사건은 단순히 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남자의 치밀한 심리 조종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죄의 공범자가 된 사건입니다. 6부에서는 야기 시게루가 어떻게 사람을 조종했는지, 그와 여성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닌 심리적 감금이었던 이유, 그리고 왜 그들은 살인을 지시받고도 스스로의 선택처럼 받아들였는지, 그 복잡한 인물 관계의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야기 시게루, 사랑을 거래로 만든 남자. 겉으로는 호탕하고 정 많아 보이던 야기 시게루. 하지만 그가 구축한 인간관계는 전형적인 지배 피지배 구조였습니다. 그는 항상 여러 명의 호스티스를 동시에 애인으로 만들었고, 그들 사이에 경쟁심과 질투심을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야. 하지만 누구는 날 위해 이런 일도 해줬어. 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교와 압박을 통해 나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유도했던 겁니다. 이때 여성들은 야기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하게 됩니다. 설거지, 장사, 성접대, 그리고 살인까지. 야기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도구였고 그 도구를 잘 활용해 사람의 죄의식과 자존감을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다케 마유미 사랑받기 위해 살인을 선택한 여자. 첫 번째 피해자의 위장 아내이자 결정적인 자백으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다케 마유미는 처음 그녀가 이 일에 휘말리게 됐을 때 그녀는 아직 18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호스티스였습니다. 그녀는 야기에게 심리적으로 매혹됐고 처음엔 그를 자상한 오빠로 여기며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야기의 요구는 점점 강해졌고 그녀는 그를 잃으면 나도 끝이라는 심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트리카부토를 팥빵에 섞어 피해자에게 먹일 당시 마유미는 무서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옳았으니까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자의 명령, 정서적 의존,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심리까지. 마유미는 야기의 정서적 포로였습니다. 모리타 타카코, 보험금을 받고도 사랑을 잃은 여자. 두 번째 피해자와 위장 결혼을 했던 여성, 모리타 타카코는 가장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보험금 약 1억 7천만 엔을 수령한 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체포되었고 재판 도중에도 끝까지 야기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감옥에서도 그 남자를 그리워했어요. 라고 증언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깊이 빠져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기가 그녀에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입니다. 야기는 타카코에게 넌 특별해. 넌 내 아내가 될 수 있어. 라고 수차례 말하며 가짜 결혼을 진짜처럼 포장했습니다. 현실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이 한 남자의 눈에 필요한 존재로 보일 때 그 감정은 사랑을 넘어 구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살기 위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정서적 의존에 가까웠습니다. 아나리의 사토 카와무라, 이민자의 생존과 조작의 경계. 필리핀 출신의 여성 아나리의 사토 카와무라 역시 야기에게 조종당한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상황이었고 야기는 그에게 가짜 결혼과 사업 운영권을 제공하며 이익 기반의 계약 관계처럼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 또한 야기의 계획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결국 살인미수와 보험금 사기에 연루됩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처음엔 비즈니스였지만 나중엔 감정도 따라왔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은 이민자 신분으로서의 불안정성과 감정적 의존이 혼합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야기는 단순히 연애 심리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취약성까지 계산해 넣고 사람을 움직였던 겁니다. 야기의 지배 기술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다. 야기 시게루는 단지 말로 사람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심리를 읽었고 그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을 찔렀으며 가끔은 애정을 주고 가끔은 거리를 두며 상대방의 감정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회자되는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심리적 교묘함이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기의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말, 감정, 친절, 그리고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7부 사건이 남긴 충격과 교훈. 한 사람의 죽음이 보험금으로 환산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과연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 혼조 보험금 살인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본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구멍,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신뢰, 돈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파장은 지금도 일본 사회 곳곳에서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1. 생명보험 제도의 허점, 죽음을 거래하는 구조.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된 건 생명보험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입된 보험은 대부분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제3자, 즉 배우자 명의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혼이나 별거 여부, 경제적 실질 관계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금액의 보험이 승인되었고, 심지어 살해당한 후에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보험은 사망의 리스크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때로는 죽음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직접 서명 의무화, 수혜인명의 조사 강화, 거액보험에 대한 심층 심사 등의 절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부부라는 명분 하나로 거액의 보험이 가능하다는 점은 한국의 보험 시스템에서도 되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위장결혼이라는 회색지대의 범죄화. 야기 시게루는 피해자와 여성 공범을 결혼시키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른바 의도적 위장결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당시 일본 법상 위장결혼 자체가 명확한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혼의 진정성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정황상 의심이 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야기는 처음에 공문서 원본 불실기재라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먼저 체포될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제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의 위장결혼, 보험 사기 목적의 단기 결혼 후 이혼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로 다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3. 언론과 대중의 소비, 범죄의 스타화라는 역설. 야기 시게루는 자신의 유료 기자회견을 203회나 개최하며 범죄자가 아닌 퍼포머처럼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농담을 던지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팔아먹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이 현상은 일본 사회에 하나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범죄자를 유명인처럼 소비하는 사회, 과연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언론은 그를 단지 이상한 남자로 소비했고, 대중은 그의 퍼포먼스를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의 이름은 잊혀져 갔고, 야기의 얼굴과 말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건 단지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조두순, 정남규, 이춘재 같은 극악범죄자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오르는 현실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본 그 영상은 범죄 고발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자극적 쇼였습니까? 4. 지배와 복종이라는 인간 심리의 그늘. 이 사건에서 여성 공범들은 단순한 공범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야기 시게루에게 감정적으로 조종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심리적 감금, 가스라이팅, 감정 착취.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인 모리타 타카코는 사망 직전까지도 야기를 사랑했고, 구속 상태에서도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울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이코패스가 만들어낸 감정 세뇌 구조입니다. 야기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사람을 무력화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범들은 자신의 죄를 사랑의 결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를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넘기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환경이 이런 비극을 낳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제도의 구멍이 곧 범죄의 입구가 된다. 혼조 보험금 살인 사건은 법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무관심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장 결혼은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었고, 보험 시스템은 정서적 관계가 아닌 서류 관계만 확인했으며, 언론은 진실보다 흥미에 집중했고, 공범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분류되어 사회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야기 시게루는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의 틈을 철저히 꿰뚫고 있었고, 우리는 그가 남긴 설계도를 보며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총 7부에 걸쳐 혼조 보험금 살인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실화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판결은 내려졌으며 그의 공범들도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단순히 잘 해결된 사건이라는 안도감인가요? 아니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충격인가요? 혹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저런 일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리감? 사실 이 사건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 거리감이 실제로는 허상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외면해선 안 될 것들. 야기 시게루는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처럼 사람을 한순간에 제압하거나 잔혹한 범행을 즐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친절했고 듣는 태도를 가졌으며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믿고 싶어하는 감정을 교묘히 조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외형적 특징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을 우리는 끝까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역시 비슷한 유형의 감정 조종형 범죄, 심리 착취형 가스라이팅, 위장된 관계에 기반한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는 때때로 연극보다 더 정교하다. 야기 시게루는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연출자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주인공인 하나의 드라마를 직접 만들고 연기하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의 결말은 무고한 사람의 죽음이었고 공범이 된 여성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비극이었으며 그걸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감각이 무뎌진 현실이었습니다. 질문해 봅시다. 당신이 뉴스에서 본 충격적인 범죄, 그 뒤에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흥미로운 콘텐츠로만 소비하고 지나치고 있나요? 야기 시게루가 남긴 진짜 상처는 죽은 사람도 교도소에 있는 자신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회 전체에 정의감이 필요해진 시대에 진실을 외면하는 습관을 심어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조종당할 수 있었는지, 왜 법과 제도는 그걸 막아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뉴스를 엔터테인먼트처럼 소비했는지. 이해가 없으면 개선도 없고, 개선이 없으면 다음 사건은 또 반복됩니다. 다음 콘텐츠 예고, 당신이 모른 척했던 진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혼조 사건보다 훨씬 덜 알려졌지만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의 빈틈을 파고든 실제 범죄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도야마 간병 살인 사건. 피해자는 노인, 가해자는 간병인.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돌봄 사회의 붕괴와 인간 생명에 대한 시장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간병은 사랑일까요? 노동일까요? 돌봄을 의무라고 여기는 사회는 누구를 지치게 만들까요? 한국의 요양병원, 간병인 시장, 치매 가족의 고통과도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은 정말 진실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누군가 잘 짜놓은 연극 속 무대 위에 앉아 있는 걸까요? 이상,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콘텐츠가 단순한 사건 설명이 아니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실을 소비하지 않고 책임있게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깊이 있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